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안에서 실종됐던 선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늘만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나머지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까지 찾아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은 유난연대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오늘 일정을 취소한 채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정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을 추진하면서 의석수로 힘자랑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통보한 잦은 철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2차 개고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소멸된 화물 안전운임제 대신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기업인 화주 책임이 사라지고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돌리게 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100명이 넘게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이 많아서 희생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 운영도 단축됐습니다. YTN 김영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당권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서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이라면서 경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윤핵관, 유난연대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바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은 이준석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윤핵관인 게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면서 대선이 끝나고 지금은 멸칭이 된 것 아니냐면서 아이러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당권 후보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죠. 심평 변호사는요.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 후에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예고된 진실 아니냐면서 따졌는데요. 김기현 의원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양강 후보 충돌에 대통령실까지 뛰어들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윤연대라는 표현은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면서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급이냐?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난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후보 단일화의 파트너셨고 인수위원장까지 지내셨잖아요, 의원님. 예. 근데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도대체? 글쎄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고 안철수 의원이 바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본질적인 거는 좀 당을 개혁하고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서 전당대회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초기에는 3가지
마음이 서로 충돌한다 그랬어요. 예. 윤심, 당심, 네. 민심이었다가 그랬죠. 이제 민심은 이제 100% 당원 투표 때문에 사라졌고 그렇네요. 이제는 이제 윤심하고 당심만 남았는데 네.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제 윤심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최대의 결정적 변수는 뭐냐 그러면 다 윤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후보들은 윤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윤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실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개입한 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기존 한국 정치 문법이 다 파괴되고 있다. 그거는 기존 우리나라 정치 문법이 파괴되고 있다. 네, 왜냐하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예. 정무수석이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 선대위원장 만나서 조정을 하죠. 예. 거진 조정을 하고 이 표현은 안 됐다 그러면 알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나가서 비판한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통령이 뭐 좋게 해석을 하면은 네. 내가 왜 윤심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자꾸만 나를 끌어들이느냐. 나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기 때문에 뭐 뒤에서 이런 거 하지 않는다. 나는 직설적으로 내 생각을 그대로 반영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정치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심, 윤심만 남았는데 많은 후보들이 다 윤심 이야기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다 윤심 이야기 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경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로할 사안이라고 보세요? 다른 윤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자충수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도 저는 본 적이 없고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역대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마찰을 빚었던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타격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휘청할 때는 외부의 위협이 아닙니다. 네. 내부의 균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선화. 이게 당의 지지율 또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계될 때 그냥 기본적인 공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당의 지지율과 또 총선을 예.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관련된 뉴스를 우리 더 뉴스 시간에 네. 가장 중요한 더 뉴스 시간에 다룬다라는 것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이 부정적인 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말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지금 거죠. 자충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갈등 상황이 실제로 당대표 이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측이 이제 가능한데요. 네. 왜냐하면 당원 구조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네. 과거의 당원은 뭐 많아야 한 25만 명 정도 전후로 했었어요. 그래서 예. 2021년도 6월 전당대회는 28만 명이었었거든요. 그때는 뭐 정말 오랫동안 뭐 국민의힘 정당 또 강성한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한 80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영남권에 있는 당원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이 한 37%, 그리고 영남이 40%, 거의 이제 엇비슷해졌다. 그리고 특히 이제 20, 30대 젊은 아마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 30대 젊은 당원들이 많이 되고 입당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비율도 17 내지 2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역시 대통령이 저렇게 남들 강력한 메시지를 주면 당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다도 당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고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년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당원들이 그러한 부분들, 당의 안정성과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의 승리를 누가 더 확실하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당원들 표로 바로 환치하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좀 다르게 나올 좀 가능성이 좀 있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핵관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오늘 경고를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바로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듣고 더 풀어보겠습니다.
100% 동지들에 의한 선택이고 100% 동지들에 의한 선거입니다.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대선 때는 대통령과 가깝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윤핵관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용하다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가지고 대통령이 어느 정도 비판을 받고 본인들의 행적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으니까 그것이 멸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저 라디오 인터뷰 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걸 녹음해가지고 또 들려줬어요. 그 당시 때 보니까 윤핵관이 게 자랑스럽다라고 권성동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화면으로 나왔지만 2022년 2월 달에 네. 윤핵관은 것이 자랑스럽다.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용어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것과 또 여론상 인식되는 것 중에서 여론상 인식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윤핵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 엄지척 따봉 이걸 예.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의원에게 그것이 노출됐을 리도 만무한 것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냥 전당대회라는 건 차분하게 이 당헌 당규대로 놔두면 될 일을 예. 이렇게 무리하게 거친 논란과 또 부작용이 연출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소환됐어요. 곧 나경원 전 의원도 소환될 겁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도 또 이 본선 투표를 앞두고 또 소환될 거예요. 어떤 예. 식으로든. 좀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되면은 마치 윤핵관의 협공을 받는 듯한 인상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과연 당원들이 이런 전당대회를 원할까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이 전당대회 모습을 국민들이 이렇게 원할까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그런 표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사태가 일단락 될까요? 저는 이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보면은 10일 날 네. 최종적으로 나갈 후보 4명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뭐 8명까지 되겠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지금 이제 치열하게 아마 이제 뭐 갈등을 일으키다가 10일 이후에는 현재 있는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은 뭐라 그랬었죠? 상황을 점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일정 취소했습니다. 다. 예. 저는 뭐 그거는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윤심 경쟁이 아니라 빨리 정책 경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건 난방비 폭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반도체 수출 인정 뭐 곤두박질하고 지금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교육, 노동, 연금 네, 개혁으로 네. 이런 부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변곡지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게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윤핵관 얘기가 나오고 윤심 문제가 나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묘한 카드가 있는데 뭔데요? 저는 10일 날 딱 4명이 선정이 되면요. 대통령이 그 4명을 대통령실로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앉혀서 같이 예. 이번 전당대회가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를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윤심은 없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예. 정말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야 이런 윤심 논쟁은 사라지면서 정말 전당대회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 다음 총선에서도 야 집권당 한번 좀 밀어줘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모든 걸 담쌓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참 부작용이 많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저 생각이 다른데요. 예. 만약에 그래서 대통령이 최고위원으로 컷오프 통과되는 후보자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은 전당대 당무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직접적 개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4명을 그것도 대통령실에 부르든 간조로 부르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예.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위성과 현실성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당위성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했으면 있는 거지만 저는 별로 안 바뀔 것이다. 지금의 좌충우돌이 3월 8일까지 저는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만큼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른바 사실상의 윤핵관 대표를 탄생시켜야 되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조직으로서는 저는 그 길을 갈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과 대립각을 세우냐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노려야 되는 것은 중도 또 당심 민심은 계속 얻어가야 되거든요. 결과에 어떻든 간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관건이 될 수 있는 당심 플러스 민심은 뭐냐? M 여수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M 여중, MZ 세대 그다음에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M 여수예요. 네. 마침 또 공교롭게도 천안함 위원장이 순천인데 바로 옆이네요. 예. 그러니까 M 여수를 그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지금 후퇴할 수 없는 네. 싸움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그럼 잠깐 더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는 안철수 의원 36.9, 김기현 의원 32.1, 황교안 9.3, 천하람 8.6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진짜 당심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 심평 변호사요. 지금 김기현 의원 그 후원 회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사실은 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평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책임당원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라고 좀 읽혀지는데요. 네. 뭐 김기현 후보 후원 회장이다 보니까 저런 이제 표현이 나왔다고 보는데 두 가지 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윤한연대보다도 더 폭발성을 갖고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제가 당원 1호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원 지금 탈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네요. 이거는 엄청난 예. 나름대로 후폭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 96년도 총선에서 당시에 신한국당으로 자유민주당을 바꿨습니다. 네. YS가 자민당. 자민당. 자민당에서 이제 민자당의 적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신한국당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2000년도 총선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든 새정치국민회의를 결국 새천년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예. 2003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탈당을 해가지고 2003년도 11월 10일 날 열린우당을 만들고 2004년도 총선에서 결국 열린우당이 이겼어요. 탄핵여풍으로.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정당을 개편해서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거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런 얘기를 하니까 맞아. 옛날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혹시 정당 개편, 정치 개편이 아니라 정당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예. 그렇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은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따지면. 예.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명분을 이쪽에서 잃게 돼버릴 수가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우리 배 수장님 말씀하신 것 최고위원까지는 다 부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왜 당대표 4명으로 된 사람을 해서 정말 새로운 형태의 모습으로 전당대회에 다가가자 하는 거는 그건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예.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이 되고 그것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제 전당대회가 좀 전당답게 대회답게 바뀔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정치고 이게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심평 네. 후원회장의 저 대통령 탈당 가능성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다 정도로 일축을 했고 또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의원이 즉각 심평 변호사를 해촉하라 후원회장 해촉하라라고 촉구를 네. 했는데 오늘 심평 변호사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안개가 거쳐간다. 모든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엉뚱하게 윤심파리를 시도한 데 따라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김기현 이 후보, 김기현 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반발 심리, 반 김기현 정서가 증폭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뭐 김장 연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부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뭐 연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심평 후원회장의 얘기는 후원회장입니다. 이렇게 네. 되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 여수, MZ 세대 여성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나경원 전 의원도 유승민 전 의원도 소환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접은 것도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원천 차단한 이 당원 100%들도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게 얼마나 김기현 의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김기현 의원이 적극적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일종의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되겠죠. 또 당원들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네,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입니다.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통합되겠습니까? 이러면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심평 부원회장이 할 역할은 자중자애하실 필요가 있고 예. 심평 부원회장은 형평과 공평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좀 지적을 예. 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원만하게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과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되면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철수 만약에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 이유는 두 사람의 리더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떻게 안 의원이 되면은 탈당해야 되고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전제적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총선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불 텐데 네. 그러면 그건 서로가 다 마이너스 정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또 하나 지금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예. 문맥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당대표로 출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당대표로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 모든 정당 정치에서는 누구나 다 당대표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지가 있는데 네. 그거를 네가 알아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게 그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서로 말싸움하고 윤핵관이 어떻고 뭐 지금 무슨 연대가 어떻고 지금 탈당이 어떻고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한가한 건가요? 예. 저는 다시 한번 진짜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위기예요. 절대적 위기인데 예. 집권당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오늘 모든 일정을 지금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내일 또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어떤 발언을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상황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주말 장외 투쟁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짓밟는 장본이다라면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민생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도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그래서 참 비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그때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보면 역시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정말 비정한 정권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재명 방탄위원회는 아무런 명분이 없으니 6년 만에 여는 장외 집회이고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민주당 의원이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회와 정치 전체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벌레골로 빨아들여서 정상적인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입니다. 네, 민주당의 주말 장외투쟁이요. 6년 만에 거리로 나간 겁니다. 거대 야당이 장외투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장외투쟁 보셨습니까? 저는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찰 수사 압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는 응답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예. 조치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으로 장애 집회를 선택을 했고 불가피하다 주장을 하지만 저는 이것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민결 중탈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 있겠죠. 뭐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돼서 결사항전을 하는 형태겠죠. 그런데 네네.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이 모였느냐, 뭐 왜 169명이 다 안 모이냐, 그건 별로 중요치가 않다고 봐요. 네. 이제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결국 중도층 이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총선 날짜는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요지부동이고 예. 조금 더 주춤하는 모습도 있고 저는 그렇다면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네. 그냥 꼭 장외에서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장 내에서 민생 포럼으로 좀 넓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국회 내가 됐든 정말 민생을 한 3시간, 4시간 파헤치면서 이런 심도 높은 토론을 했는데 네. 이건 윤석열 정부 응답을 해달라. 국민의힘 응답해달라.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도 당론으로 이제 추진을 오늘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애 집회 그리고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당론 추진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뭐 강경 일변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충고를 해드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작년 8월달에 당대표가 됐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대표가 되고 나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 지지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당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3대 지표를 가서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예. 이거는 정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걸 회복하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차별 리스크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재명에 의한 방탄이라는 것 때문에 당이 전체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빠진 게 보면 여기도 기존 정치문법이 파괴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과거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될 수가 예.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당후사가 사라졌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고 당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강경으로 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죠? 5년 만에 정권 뺏긴 거예요. 네. 왜 5년 만에 2020년 180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뺏겼는지 최소한도 반성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서 지금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혜를 좀 잘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김영준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현재까지 20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친 사상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지면서 희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피해가 더 큰 것 같은데 지진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현지 시간 6일 새벽 4시 17분쯤 일어났는데요.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가지안테프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발생했습니다. 관측된 진앙의 깊이는 18km입니다. 84년 전에 기록된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분석됩니다.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의 제조 중심지로 남쪽으로는 시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날 지진은 약 1분 동안 이어졌는데 소셜미디어에는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붕괴된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동은 튀르키예뿐 아니라 인접한 시리아와 레바논 등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시리아 현지 매체는 북부 알레포와 중부 하마에 있는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AFP는 약 15분 뒤 규모 6.7의 지진이 인근에서 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희생자 숫자가 계속해서 집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몇 명입니까?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200명에 육박하고 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가 76명, 부상자가 4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FP는 말라티아에서 23명, 우르파에서 17명 등 총 53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관리는 진앙에 인접한 말라티아 지방에서 최소 130채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시리아 당국은 현재까지 시리아에서 111명이 숨지고 51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특히 알레포와 하마, 라타키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이 사람들이 한참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새벽에 발생했고 또 구조활동이 막 시작한 터여서 희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선입니다. 그제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청보호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11시 54분 청보호 선미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을 찾은 데 이어 10분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실종자 1명을 발견했습니다. 2명 모두 발견 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수습한 실종자들의 지문을 채취해 신원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젯밤 전복된 청보호 실종자 9명 가운데 현재까지 3명은 수습됐고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실종자 발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보호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선원들의 무사 생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5시에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관장님이라고 알게 된 게 7시에 정보관님한테 전화를 받고 알았죠. 아직도 이제 안에 계신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똑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유가족들이 다 같이 있어가지고 그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의견은 저희하고 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이죠. 뭐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청보호 전복 사고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구호활동 자원봉사자의 급식과 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 소요 경비로 쓰입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실종자 수색을 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천여 명으로 32주 만에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석 달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했는데 우리나라는 제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신규 환자가 5천 명대까지 내려왔는데 자세한 발생 현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신규 환자는 5,850명으로 어제보다 8천여 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1,000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2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18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고위험군의 40%가 코로나19 면역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고령층 계량 백신 접종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세계보건기구 WHO도 고위험군에 대해 100% 접종률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면역력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계량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계량 백신을 접종하면 다양한 하위 변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최근 계속 발표되고 있고 이상 사례 신고율도 기존 백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의 발생 현황도 관심인데요.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초 30%를 웃돌던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PCR 검사 전면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 어제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방역 강화 조치가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춘제 영향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중국의 방역 통제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개될지가 방역 완화를 결정하는 주된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건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첫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 단체 여행 재개에도 당분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한 20개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3나라를 제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던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화주 책임을 뺀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식으로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에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챙기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입니다.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 시설 재배 농가들은 최근 치솟는 난방비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0제곱미터가 넘는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입니다. 온수 보일러와 열풍기로 최저 온도 4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보다 3도나 낮췄는데도 지난달 기름값과 전기, 가스 요금은 모두 3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0%나 늘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다 보면 그게 흐트러져서 무리하게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 사실 작물 생리도 안 좋아져서 악순환이 되거든요. 이 화훼 농가 역시 난방비 걱정에 전체 10,000제곱미터 가운데 절반은 온풍기를 못 틀고 있습니다. 온풍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온도가 5도 정도 낮아져 꽃 생육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꽃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명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전기요금 부담 탓에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기요금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난 700만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비료값, 자재비 등도 줄줄이 오른 상황. 정부는 시설 원해 농가에 석 달간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난방비 비중이 높은 1, 2월은 지원 기간에서 빠졌습니다. 더욱이 전기요금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갔고 전기 온풍기로 시설을 바꿨는데 올해 갑작스레 이렇게 전기요금이 올라가니 지금 황당하고 어떻게 할 좀 대책이 지금 안 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난방비는 치솟고 경기 침체로 인해 작물 소비는 줄어드는 이중고로 시설 재배 농가들이 어느 해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이 내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물가 인상에도 오랜 기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 재정 압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지원 방식 변화, 재정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보니 전기차 업계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를 물속에 담근 뒤에야 불을 껐습니다.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 인력이 3시간이나 물을 퍼붓고 나서야 껐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는 화재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점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기차 충돌 시험을 진행할 정도입니다. 해외 업체들도 충돌 때 배터리 화재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에 금속 완충제를 갖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튬 배터리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금속 완충제를 정면과 측면 모두에 설치한 경우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설 연휴 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기 시설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파에 떨어지는 배터리 효율도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온장치 제공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적용되는 히트펌프를 국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히트펌프를 통해서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2번 이상 계고한 뒤 행정 대집행을 해왔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가족 측에 녹사평 역산의 추모 공간 설치를 제안했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건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차 계고에도 유가족 측이 추모 공간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조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분향소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낮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계고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공익적 이유도 없이 행정 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서울시 의도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시민들의 온전한 추모를 탄압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향소는 시청 건물 가까이 설치돼서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분향소가 마련된 녹사평 광장이 경건하고 평온하게 애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신자유연대가 먼저 집회를 하고 있었던 만큼 유가족에게 광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자유연대가 설치한 현수막과 발언한 내용은 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지 유가족의 추모 감정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북 괴산에는 무게만 43톤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솥이 15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 가마솥의 위치를 옮겨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괴산 출신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단호하게 반대 뜻을 밝혀 논란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 5.68m, 높이 2.2m, 둘레 17.8m의 국내 최대 규모 가마솥. 지난 2003년 국민화합을 도모하자는 김문배 전 괴산군수의 제안으로
2년이나 걸려 제작됐습니다. 제작비 5억 원에 43.5톤의 주철이 사용됐는데 일부 주민은 자기 집에 있던 고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드는데 4번 실패하고 5번째 됐고, 그다음에 본체를 2번 실패하고 3번째 됐는데, 이런 어려운 것도 국민들의 의지, 그 성원이 이런 큰 일을 해냈다. 어렵게 가마솥이 완성됐지만 막상 활용은 안 됐습니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밥짓기, 옥수수 삶기 등 이벤트에 사용해봤지만 가마솥 바닥이 두꺼워 조리가 잘 안 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괴산군 가마솥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특별한 쓰임새 없이 괴산군이 유지 관리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송인원 괴산군수는 가마솥을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엑길로 옮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주민 성금까지 들어간 가마솥을 마냥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송 군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괴산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SNS에 초대형 가마솥은 그 자리에 영구 보존해야 한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의 거대한 낭비와 허위의식의 초라한 몰락을 보여준다며 지난 잘못을 경계하는 설치 미술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마솥을 지켜본 괴산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아야 하니까 그 산막이 옛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 놔도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데 놓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돈도 가니까 안 놓겠지. 국민 화합을 위해 만들었다는 가마솥이지만 15년 넘게 용도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이번에 모시는 분들 어쩌면 우리 유가족 분들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또 새로운 싹을 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봄 기운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마치 초봄처럼 날이 온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10도로 종일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기 정체로 인해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 충북지방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초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륙은 날이 점차 개겠지만 제주도는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